집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 한 조각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무관한 숫자를 읊조리듯 젖은 소가죽 채찍이 내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끙 하는 신음과 함께 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이마가 차가운 청석 바닥에 거칠게 부딪혔고 식은땀은 피와 뒤섞여 내 흰 셔츠를 얼룩덜룩하게 물들였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심지어 애원하지도 않았다. 극한의 고통 뒤에는 기묘한 무감각이 찾아왔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등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피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마치 독사 한 마리가 내 찢긴 살결 한 치를 휘감는 듯 했다. 결장 거실은 불빛으로 환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반사하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서연은 우아하게 유럽풍 소파에 앉아 손에 라피 와인 한 잔을 들고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깊이 붉은 와인은 내 등에서 흐르는 피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눈꼬리로 바닥의 벌레처럼 비굴하게 엎드린 나를 스쳐보았다. 붉은 입술이 움직이자 목소리는 창밖의 가을비보다 더 차갑게 울렸다. 그러네. 결장대문 밖에 무릎 꿇려 내 허락 없이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 나는 이를 악물고 손톱을 손바닥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몸을 겨우 지탱하며 두 경호원의 질질 끄는 힘에 휘청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등 뒤에서 하인들의 비웃음과 동정, 그리고 비웃음 섞인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은 이미 천 갈래만 갈래 찢겨진 내 자존심에 수많은 바늘을 꽂는 것 같았다. 3년 동안 나는 한성그룹의 대리사위로서 살며 익숙해졌다. 이곳에서 내 위치는 개만도 못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며 얇은 셔츠를 순식간에 적셨다. 결장의 화려한 철문이 내 뒤에서 쾅 하고 닫히며 집안의 모든 온기와 빛을 완전히 차단했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거칠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뼈와 지면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고통의 눈앞이 아찔해졌고 빗물에 닿은 등 상처는 더욱 심장을 그러나 나는 웃었다. 이 끝없는 어둠과 차가움 속에서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다만 가슴만이 격렬하게 들썩거릴 뿐이었다. 서연,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이 직접 깨트린 것은 내 자존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당신과 나 사이의 마지막 한 줄기 가능성까지도 말이야. 3년 전 내 회사는 파산하고 아버지는 병으로 위독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이었다. 서연이 천사처럼 강림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며 모든 빚을 갚아주고 아버지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다. 유일한 조건은 내가 한성 그룹의 대를상위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때 나는 순진하게도 그녀가 나의 구세주이자 내 암흑 같은 삶을 비추는 유일한 한 줄기 빛이라고 믿었다. 나는 주저없이 승낙했다. 나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그녀를 사랑하면 진심으로 그녀의 진심을 얻을 수 있고 이 재벌가에서 나만의 자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신혼 첫날 밤 그녀는 나를 객실에서 자게 했다. 사람과 함께 자는 것에 익숙지 않다고 했다. 내가 한성그룹을 위해 수억 원대의 계약을 따냈을 때 그녀는 축하 파티에서 모든 공로를 그녀의 소꿉친구 이지훈에게 돌렸다. 나는 심지어 그 파티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길을 함께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귀찮다는 듯 은행 카드 한 장을 던져주며 말했다. 100만 원 줄게.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친구랑 골프 약속 있어. 내 마음속에 그 한 줄기 빛은 반복되는 모욕과 침묵 속에서 조금씩 거져갔다. 석 달 전까지도 그랬다. 우연히 그녀와 이지훈의 대화를 엿듣기 전까지는. 서연, 도대체 언제 그 쓸모없는 놈이랑 이혼할 거야? 난 하루도 더 이상 그 놈이 네 옆에 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뭘 그리 조급해해? 걔는 지금 우리 한성그룹에서 가장 쓸모있는 개나 다름없어.
걔가 만든 기획안들 전부 네 이름으로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쓰레기처럼 버리면 그만이지. 그녀는 요염하게 웃었다. 그 목소리는 달콤했다. 게다가 걔가 날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사랑하는 모습 재미있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온몸이 차가웠다. 결국 처음부터 나는 그녀가 기르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른바 사랑이란 것은 그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불과했다. 오늘 밤은 그 사기극의 잔혹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늘은 내 딸 하은이의 5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특별히 휴가를 내서 직접 다르게 커다란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딸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레고선도 사주었다. 나는 저녁 5시부터 밤 9시까지 딸을 기다렸다. 음식은 몇 번이고 데웠고 케이크 위에 생크림은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식탁에 엎드려 앉아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했다. 아빠, 엄마는 또 안 오는 거야? 엄마는 하은이 싫어하는 거야. 나는 딸을 안고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지만 억지로 웃으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돼. 엄마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하은이한테 예쁜 공주님 드레스 더 많이 사주려고 돈 많이 벌고 있는 거야.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사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손님, 사모님께서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이사님과 외부 약속이 있어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가 나에게 가하는 모든 모욕과 냉대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하은이를 재운 뒤 그녀와 이지훈이 자주 가는 강남의 고급 프라이빗 클럽 더 헤리티지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서 그녀의 포르쉐를 발견했다. 나는 소리 지르며 뛰어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기다렸다. 새벽 1시 그들이 나왔다. 이지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꽃처럼 활짝 웃으며 이지훈에게 거의 몸을 기댄 채 걸어왔다. 그것은 내가 그녀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였다. 이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그녀는 발돋움하여 그의 입술에 깊은 키스를 남겼다. 그 순간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별장으로 돌아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나를 보자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비쳤지만 곧 오만함과 경멸로 바뀌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날 감시하려는 거야. 나는 그녀를 보며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오늘은 당신 딸 생일이었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었다. 그래서 생일 따위가 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날 추궁하는 표정 지어야 해? 김민준, 네 신분을 잊지 마. 네가 감히 날 통제할 자격이나 돼?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나는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시선은 그녀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난 하은이를 대신해서 물을 자격은 있어. 당신 마음속에 당신 딸은 도대체 뭐야? 아마도 내 눈빛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뭐 하려는 거야? 이봐, 경호원들, 몇 명의 경호원이 즉시 달려들어 나를 에워쌌다. 사람들이 옆에 있자 서연은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김민준? 네까짓 게 뭔데 감히 날 추궁해? 내가 말해줄게. 생일은커녕 내가 하은이를 보고 싶지 않다면 그건 내 자유야. 너랑 네 그 천한 자식은 모두 우리 한성 그룹의 짐일 뿐이야.
선한 자식. 두 글자는 독침처럼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두 눈이 핏벌서고 옆에 있던 경호원을 밀치고 그녀 앞으로 달려가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내 이 동작이 이미 그녀에 대한 엄청난 모욕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녀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단아니야. 단아니야. 김인준, 감히 나한테 손대려 해? 때려. 죽여버려. 그리하여 그 99대의 매질이 있었고 지금 이 차가운 빗 속에 무릎 꿇고 있는 내가 있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내 의식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등 상처는 불타는 듯 아팠다. 쓰러지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내 하은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잠든 딸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떠오르자 내 마음속에 힘이 솟아났다. 나는 거의 부러질 것 같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내 무릎은 한치도 굽히지 않았다. 서연, 지난 3년간의 빚, 그리고 이 99대의 매질. 김민준, 내가 하나하나 당신에게 셈할 것이다. 그 무릎 꿇음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하늘은 먹빛에서 새벽의 여명으로 바뀌었고 비는 마침내 그쳤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 몸을 비췄지만 한 줄기 온기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무릎과 다리는 완전히 마비되어 감각이 없었다. 등 상처는 굳어 셔츠에 달라붙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앞의 궁전처럼 호화로운 별장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아침 햇살이 그 위에 위선적인 성스러운 빛을 드리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요란한 패러리 스포츠카 한 대가 귀를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별장 문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이지훈이 내렸다. 그는 몸에 잘 맞는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기름지게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조수석으로 돌아가 차문을 열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여전히 어젯밤에 비싼 샤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캐락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문 앞에 초라하게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본 이지훈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특이한 향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일부러 내 앞으로 걸어와 마치 꼬리 잘린 개를 보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아이고, 이거 김 대단한 분 아니신가? 여기서 왜 무릎 꿇고 계세요? 어젯밤 가문의 벌은 어땠어?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고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얼굴에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업자득이지. 누가 감히 나한테 소리 지르래? 이게 그 대가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들어 차갑고도 평온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죽은 듯한 고요함만이 있었다.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두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내 평온함이 그들을 화나게 한 것 같았다. 이지우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뭘 쳐다봐? 마누라 덕에 빌부터 사는 쓰레기. 주제에 감히 날 재려봐. 그는 발을 들어 올렸다. 반짝이도록 닦아놓은 가죽 구두가 내 어깨를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였다. 이지훈, 위험 있는 목소리가 별장 안에서 들려왔다. 대문이 열리고 장모님인 김혜림이 나왔다. 그녀는 소박한 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 스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또렷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몸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특유의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탄성 그룹의 진정한 실세이자 영리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이지훈의 발은 공중에 멈췄고 얼굴에는 즉시 공손하고 아참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회장님, 어쩐 일로 나오셨습니까? 전 그저 김민줄 씨랑 농담 좀 한 겁니다. 김혜림은 차갑게 그를 흘겨보았다.
그 눈빛에 이지우는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그녀의 시선은 마침내 내게로 향했다. 온몸이 젖고 등에는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내 모습을 본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너더러 이랬어? 그녀가 서연에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삐죽이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엄마, 걔가 먼저 날 모욕했어요. 전 그저 약간의 교훈을 준 것뿐이에요. 약간의 교훈? 김혜림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너 알아? 다음 주에 우리가 유럽계 벤처 캐피탈 윈도엘 파트너스와 협상할 모든 자료와 계획안을 김민준 혼자서 다 만들었어. 걔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밤새도록 여기 무릎 꿇려 놓으면 혹시라도 문제라도 생겨서 협상이 망가지면 그 책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서연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기획안 하나뿐인데 뭘. 김민준이 없으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죠. 김혜림은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서연을 한참 동안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뒤에 서 있던 집사에게 고개를 돌려 명령했다. 빨리 이 사람 부축해서 안으로 들여보내. 주치에 불고 두 경호원이 서둘러 나를 부축하러 다가왔다. 내 몸은 이미 굳어 있었고 그들이 나를 만지자 무릎에서 심장을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전해졌다. 나는 끙 하는 신음과 함께 다시 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김혜림은 내 참혹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내비쳤다. 안쓰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심사숙고와 이해득실을 따지는 기색이 더 짙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물리고 직접 내 앞으로 걸어와 천천히 몸을 웅크려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김민준,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서연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걱정 마. 이 일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이번 윈도웰 파트너스와의 협력건만 잘 마무리하면 내가 주도해서 한성그룹 산하의 시가 1억 달러 상당의 자회사를 네 명의로 돌려줄게. 보상으로 말이야. 어때? 1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다. 뺨 한 대 때리고 사탕 하나 주는 이 수법은 지난 3년간 그녀가 능숙하게 써온 것이었다. 서연이 나를 모욕할 때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나를 달래서 내가 늙은 황소처럼 한성그룹을 위해 계속 일하게 만들었다. 과거에 나라면 이 1억 달러에 감사하며 김혜림에게 감동했을 것이다. 내 인격 모욕이 마침내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 목소리는 밤새도록 비바람에 시달려 쉬어 있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다. 필요 없습니다. 김혜림은 멍하니 서 있었다. 늘 순종적이던 내가 그녀를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양이다. 뭐라고?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뭘 원해? 말만 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그녀 뒤에 서 있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여전히 경멸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분수를 모르고 감이 대드는 광대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입술가의 상처를 건드려 찌릿한 통증을 유발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줄 수 없어.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온몸에 힘을 다해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스스로 일어서려 했다. 이 동작은 등 상처를 다시 터뜨렸고 피가 순식간에 흘러나와 내 등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섰다. 이 순간 나는 전례 없이만, 이 순간 나는 전례 없이 위대함을 느꼈다. 뼈가 부서지는 듯 했지만 내 허리는 이 반복되는 몸부림 속에서 점점 더 꼿꼿해졌다. 나는 몸을 돌려 당황한 김혜림과 경멸하는 표정의 서연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니 글자를 나는 평온하고도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았다. 공기는 이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서연의 얼굴에 있던 경멸은 순식간에 당황함으로 바뀌었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듯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김민준, 네 머리가 비에 맞아 미쳐버렸나 봐.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말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배를 잡고 웃었다. 넌 내 돈으로 먹고 내 집에서 살아. 네 모든 건 다 우리 한성그룹이 준 거야. 그런데 감히 지금 나한테 이혼을 말해. 이혼하면 네게 뭐가 남는데?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주제에. 이지훈도 옆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비아냥거렸다. 김민준 씨,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지. 한성그룹이 당신을 흙탕물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모를 수 있어. 나는 그들의 조롱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김혜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는 이 집에서 진정으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혜림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물이 떨어질 듯 어두웠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칼날처럼 내게 박혔다. 마치 나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김민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했는지 묻는 거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 지난 4년간 내가 한성그룹에 창출한 가치는 수십억 달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억 달러는 될 겁니다. 내 능력으로 당신들이 대신 갚아준 그 얼마 안 되는 빚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갚았습니다. 나는 한성그룹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시선을 서영과 그 옆에 이지훈에게 돌렸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렸다. 대를 쌓으라는 이 은혜, 김민주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은 마치 날카로운 뺨 때리기처럼 한성그룹 모녀의 얼굴에 세게 내려 꽂혔다. 서연의 웃음소리는 갑자기 끊겼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돈과 지위로 나를 발 아래 박아두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쾌감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말은 그녀의 가련한 우월감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너 이 배은망덕한 놈. 그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뭔데? 우리 집 없었으면 넌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가치를 논해? 네 능력이라는 것도 우리 한성그룹이 플랫폼을 제공했으니까 발휘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비웃었다. 그런가요? 그럼 두고 봅시다. 내가 없으면 한성그룹과 윈드웰 파트너스의 3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말은 정확히 김혜림의 핵심을 찔렀다. 그녀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변했다. 윈드웰 파트너스 프로젝트는 한성그룹의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배치였다. 성공하면 한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최소한 2배는 뛸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접촉부터 후기 계획안 수립까지 거의 내가 혼자서 도맡아 했다. 과장 없이 말해서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물이었다. 김혜림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내가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려 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색이 가득했다. 협박이 아니라 통지입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겠습니다. 하은이의 양육권은 반드시 제가 가져갈 겁니다. 다른 것은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상처투성이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했지만 내 마음은 전례 없이 가볍고 단단했다.
뒤에서 사연의 분통 터지는 기명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너 이 쓸모없는 놈. 거기서. 네가 나가면 영원히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네 그 천한 자식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서연, 당신이 천한 자식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하은이를 잃은 거야.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2층으로 올라가 하은이의 방으로 향했다. 내 등 뒤에서 김혜림은 내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얼굴이 물처럼 어두워졌다. 그녀는 계속 소리 지르려는 사연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섬뜩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왜 날 붙잡아? 쟤 저렇게 건방진 것 좀 봐. 내가 쟤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서연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닥쳐. 김혜림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전례 없이 엄격했다. 더 이상 창피하를 만들고 싶어? 아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은 아니야. 그저 목줄을 풀려는 개일 뿐이야. 뼈다귀 몇 개 더 주면 저절로 말을 들을 거야. 그녀는 옆에 있던 이지훈을 흘끗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너, 여기 네 일은 끝났어. 이제 가도 돼. 이지훈의 얼굴에 있던 미소는 굳었지만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풀이 죽어 자신의 페라리를 몰고 떠났다. 김혜림은 내가 계단 모퉁이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넌 너무 순진해. 네가 내가 놓은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집사에게 명령했다. 그 사람 잘 감시해. 별장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그리고 하은 아가씨도 잘 지켜봐. 그 부녀가 어떤 접촉도 못하게 해. 예, 회장님. 말없는 감금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하은이 방문을 열었다. 작은 딸의 모습이 창문에 바싹 붙어 밖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자마자 커다란 눈에서 순식간에 기쁨의 빛이 터져나왔다. 아빠? 그녀는 작은 나비처럼 내게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아빠,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하은이 아빠 보고 싶었어. 그녀는 작은 얼굴을 들고 어눌한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몸의 극심한 고통을 꾹 참으며 몸을 웅크려 작은 딸을 품에 안았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익숙한 아리 냄새에 이미 고통에 무감각해진 내 심장은 한 줄기 따스함을 느꼈다. 아빠, 어젯밤에 밖에서 괴물 잡고 있었어.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으며 거짓말을 지어냈다. 그럼 아빠, 괴물 이겼어? 하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빠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나쁜 놈들 다 물리쳤지. 아빠가 최고야. 하은이는 내 얼굴에 쭉 하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우리 언제 밖에 놀러 갈 수 있어? 나 놀이동산 가고 싶어. 회전목마 타고 싶어.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빛을 보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년 동안 나는 한성 그룹을 위해 일하느라 바빴고 서연은 그녀에게 모관심했다. 부모 품에서 어리광 부려야 할 나이에 그녀는 구석에 잊혀진 인형처럼 조용히 지내 안쓰러울 따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좋아, 나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약속했다. 아빠가 일처리 좀 다 끝나면 하은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동산 데려가서 재미있는 놀이기구 다 태워줄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하은이가 즐겁게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나는 그녀의 작은 손가락을 걸고 마음속으로 초조함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보모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하은이에게 말했다. 하은 아가씨, 오늘 예절 수업 갈 시간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단호했고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은이의 작은 얼굴은 즉시 시무룩해졌다.
그녀는 내 목을 꽉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나 수업 안 갈래.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하은 아가씨, 저희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부모 중 한 명이 말하며 하은이를 강제로 안아가려고 앞으로 다가섰다. 내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가, 나는 차갑게 소리쳤다. 두 부모는 멈칫했다. 늘 온순하고 존재감 없던 내가 감히 그들에게 화를 낼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모양이다. 김 선생님, 이건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다른 부모는 김혜림의 비호를 믿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다시 말할게. 나가. 나는 하은이를 등 뒤로 숨기고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누구든 한 발짝 더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매서운 기세에 두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국 더 이상 강제로 하려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물러났다. 문을 닫는 김에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하은이와 함께 연금되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혜림은 하은이를 이용해 나를 억제하려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내 약점을 잡으면 내가 순순히 복종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은이는 내 약점이지만 동시에 나의 갑옷이기도 하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굴욕을 견딜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루 세끼 식사는 제 시간에 문 밖으로 배달되었지만 식사를 가져다주는 하인들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별장 안의 모든 인터넷과 전화선은 끊겼고 내 휴대전화도 압수당했다. 나는 마치 외딴 섬에 갇힌 죄수 같았다. 주치의가 내 등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상처는 매우 깊었고 의사는 조금만 더 늦게 치유했으면 심각한 감염과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약을 바를 때 나는 온몸을 떨 정도로 아팠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하은이는 침대 옆에 엎드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아파? 하은이가 호흡 불어줄게. 그녀의 의젓한 모습을 보자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윈드웰 파트너스와의 협상은 다음 주였다. 그것은 나의 기회이자 나의 유일한 협상 카드였다. 며칠 동안 나는 겉으로는 매우 평온해 보였다. 매일 하은이와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치 연금된 현실을 받아들인 듯했다. 하지만 나는 김혜림이 계속 나를 암중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인내심을 잃고 스스로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과연 협상 시작 이틀 전 김혜림이 내 방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그 오만한 모습 그대로였다. 손에는 고급 녹차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마시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했어?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말씀드렸듯이 이혼하겠습니다. 내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김혜림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쨍 하는 소리를 냈다. 김민준, 사람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난 이미 너에게 기회를 줬어.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혼은 불가능해. 넌 평생 한성그룹을 떠날 생각도 하지 마. 하은이도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마. 그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아래 화원에서 놀고 있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서렸다. 봐. 하은이가 여기서 얼마나 잘 사는지.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네가 감히 하은이를 데리고 나가서 떠돌아다니고 한 끼 먹고 다음 끼니 걱정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할 거야? 네가 지금 하은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이 묻은 칼날처럼 내 가장 부드러운 곳을 정확히 찔러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에 깊숙이 박혔다. 네가 버티면 윈드웰 파트너스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 김혜림은 비웃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말해줄게. 넌 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 네가 만든 그 계획안들
이미 이지훈에게 넘겨줬어. 걔가 네 능력만큼은 안 되지만 네가 닦아놓은 기초에 우리 한성그룹의 실력까지 더해지면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네가 없어도 김민준, 우리 한성그룹은 잘 돌아가. 그녀의 말투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그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우스꽝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정말로 지난 3년간의 김민준이 그저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갑자기 웃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런가요? 나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왜 윈드웰 파트너스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자로 나를 지목했는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김예림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무슨 뜻이야? 김예림의 눈동자가 맹렬히 수축되었다. 날카로운 시선이 내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내 얼굴에서 어떤 허점이라도 찾아내려는 듯했다. 무슨 뜻이냐고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왔었다. 입가에는 심지어 희미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다. 정말로 3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맡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정말로 지난 3년간 제가 당신을 위해 소처럼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김혜림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덩굴처럼 빠르게 그녀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녀는 늘 김민준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 장난감, 약간의 재능은 있지만 성격이 나약한 사생이라고 생각했다. 돈으로 은혜를 베풀고 위협하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는 걔가 몰래 이빨을 갈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윈드웰 파트너스 아시아 지역 총괄 사장 앤드류 스미스. 나는 한 이름 한 이름 또렷하게 내뱉었다. 김혜림의 얼굴색이 또다시 하얗게 질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우연히도 제 대학 동창입니다. 저희는 기숙사 침대를 같이 쓴 형제 같은 사이였죠. 이건 말도 안 돼. 김혜림은 무의식적으로 반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알아차리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억만장자이자 다국적 기업의 고위 임원이 당신 같은 몰락한 사람과 형제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펼쳤다. 이지훈에게 협상을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해드리죠. 앤드류는 친구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만약 그가 제가 만든 계획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저를 죄수처럼 가둬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말 속의 의미는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다. 김혜림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의 뇌는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이번 협력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확실히 처음부터 상대방은 비정상적으로 강한 협력 의사를 보였고 이메일에서도 여러 번 무심코 김인줄 씨의 전문 능력에 깊이 감탄하며 앞으로의 협상을 그가 주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때 그녀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김민준이라는 대릴사회를 잘감 걸어가랬다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은 애초에 그녀를 위해 맞춤 제작되보니 너 언제부터 날 계산한 거야? 김혜림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그녀는 이토록 자신에게 무시당하던 사위에게서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서연 씨와 이지훈 씨의 관계를 알게 된 날부터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석 달 전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빛이 아득해졌다. 이 집에서 내가 진심으로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부터 나는 나만의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성그룹의 플랫폼과 자원을 이용해 끊임없이 인맥을 쌓고 나만의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내가 한성그룹을 위해 따낸 모든 프로젝트는 나와 협력사의 고위층 사이에 깊은 개인적인 친분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앤드류는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당당히 서서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내 딸을 데려갈 충분한 자본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혜림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뒤에 있던 탁자를 붙잡고서야 겨우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를 보며 전례 없는 낯선 감정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물처럼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었다. 이건 결코 온순한 연이 아니었다. 이건 너무 오랫동안 굴복해 있다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사나운 호랑이였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김예림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강제로 진정시켰다. 그녀는 결국 수십 년간 상업계에서 활약한 여거이였다. 잠시 동안의 충격이 지나자 그녀는 빠르게 이성을 되찾았다.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쩔 건데. 그녀는 비웃었다. 하은이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넌 평생 하은이를 볼 생각도 하지 마. 그녀는 마지막이자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내 얼굴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내 목소리도 조금씩 차가워졌다. 김혜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장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적이 있으니 그래서 당신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겁니다. 나는 빈손으로 나가고 하은이만 데려가겠다. 이것은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양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어이 하은이를 이용해 나를 위협하고 내 한기를 건드리려 한다면 내 눈에는 섬뜩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다.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 했다.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합시다. 당신 생각에 만약 제가 한성그룹에 지난 몇 년간의 탈세, 불식회계, 불법 자본 운용 증거와 서연 씨의 혼외정사 및 부부 공동재산 관련 비디오를 세무서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겸사겸사 언론에도 제보한다면 한성그룹의 주가가 몇 번 하한가를 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장 귀한 딸은 교도소에서 몇 년이나 김혜림이 내는 마치 폭탄에 의해 폭발한 듯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탈색, 불식회계, 불법 운용. 이것들은 한성그룹이 이은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몇몇 퇴색지대의 수법들이었다. 극히 은밀하게 처리되어 그녀와 몇몇 핵심 측근들만이 알고 있었다. 김민준,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게다가 그는 심지어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방금 앤드류의 일은 그녀를 놀라게 했을 뿐이었다면 지금 그녀가 느끼는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였다. 이것은 그녀와 한성그룹 전체를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심연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피 묻은 칼날을 뱉어내지 마. 그녀는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은 이미 그녀 내면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그녀 앞 탁자미에 놓았다. 그것은 내가 이미 준비해둔 것이었다. 지난 3년간 나는 한성 그룹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서 수많은 계약과 회계 장부를 접했다. 김혜림은 내가 그저 묵묵히 일하는 기술직 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재무와 법리를 공부했다는 것을. 그 장부 속에 숨겨진 꼼수들, 그 불합리한 조작들은 일반인이라면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한밤중의 반딧불이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몰래 모든 증거를 백업해 두었다. 나는 몰래 이 자료들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김일임은 탁자 위에 작은 USB를 바라보았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은 계속해서 떨렸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권력, 지위가 이 순간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다. 그녀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던 이 대릴사위가 지금 그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침내 애원이 섞였다. 내 조건은 처음부터 변함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한마디 뚜렷하게 말했다. 첫째,
서연 씨와 즉시 이혼 절차를 밟으세요. 둘째, 하은이의 양육권은 저에게 귀속됩니다. 셋째, 별장 지역에 제 명의로 등기된 그 집을 저에게 양도하세요. 그것은 결혼할 때 당신이 저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제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성 그룹의 재산은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탁자 위에 USB를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9시 이 자료들은 모두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이제 나가주십시오. 저는 피곤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태도는 이미 분명했다. 협상은 끝났다. 김혜림은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서 내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다. 분노도 불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무력감과 공포가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계산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자신이 직접 늑대를 집으로 들여와 호랑이를 키운 격이 될 줄은 결국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마치 한순간에 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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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은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 화원에서 하은이가 나비를 쫓으며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를 내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 눈가가 시큰거렸다. 하은아, 아빠가 곧 너를 이 감옥에서 데리고 나갈게. 김혜림의 일처리는 매우 빨랐다. 아니,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 앞에서 그녀는 빠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가 준비된 이혼 합의서와 부동산 양도 서류를 들고 내 방에 나타났다. 사안도 왔다. 그녀는 김혜림의 강력한 압력 아래 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분명 밤새 울었던 모양이다. 나를 보는 눈빛은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했다. 김민준,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널 얕봤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고 마치 시선으로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이혼 합의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은이의 양육권은 나에게 귀속되고 서연은 하은이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억만 원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빛나리움의 3억 원 상단의 별장은 내 명의로 양도된다. 이 외에 나는 다른 모든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포기한다. 확인 후 나는 펜을 들어 맨 아래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김민준. 그 필체는 저희 역시 유려하고 자유로웠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한성그룹의 대릴사회 김민준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하은이의 아빠 김민준이었다. 서연은 나를 노려보며 그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김혜림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그녀는 마지못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가 마지막 한 획을 그었을 때 우리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하은이를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서명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네고 김혜림을 바라보았다. 김혜림의 얼굴은 좋지 않았다. 그녀는 지친 듯 손을 흔들었다. 하은이 데려와. 곧 보모가 하은이를 데려왔다. 하은이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모두 있는 것을 보고 즐겁게 달려와 한 손은 나를, 한 손은 서연을 잡았다. 아빠, 엄마, 우리 같이 놀러 가는 거야? 서연은 딸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하은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 참았다. 나는 몸을 웅크려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은아, 이제부터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괜찮지? 하은이는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는? 나는 어떻게 이 복잡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서연이 갑자기 폭발했다. 너 쟤랑 가. 가면 영원히 다시는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하은이에게 소리쳤다. 지난 며칠 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과 불만을 이 무고한 아이에게 쏟아부었다. 난 너 같은 딸 없어. 하은이는
그녀의 흉측한 모습에 겁에 질려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 목을 꼭 끌어안았고 작은 몸은 계속해서 떨렸다. 내 마음은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다. 서연, 나는 맹렬히 일어서며 눈에서 섬뜩한 한기를 뿜어냈다. 너 도대체 사람이냐, 아니냐? 쟤는 네 친딸이잖아. 난 저런 딸 없어. 서연도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너야, 너 이 비열하고 파렴치한 놈. 네가 비열한 수단으로 날 협박했어.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난 널 증오해. 증오해. 자, 날카로운 뺨 때리는 소리. 손을 든 것은 김혜림이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서연을 가리키고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한성그룹의 명성과 미래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중이 쥐고 있는 증거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김혜림은 그녀에게 심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남이라고 할 수 있는 나 때문에 자신을 때린 것이었다. 엄마, 나를 때렸어? 이 멍청한 것. 정신 차리게 하려고 때린 거야. 김혜림은 애석하다는 듯이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우리 한성그룹 전체를 망치고 싶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우는 것보다 더 끔찍한 웃음을 억지로 지었다. 김민준, 서연이는 그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을 뿐이야. 너는 계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하은이는 먼저 데려가. 나중에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나 만나게 해줄게. 나는 이것이 그녀가 나에게 굴복하는 것이자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는 딸을 안고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터 저와 하은이는 당신들 한성그룹과 어떤 인연도 없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그 모녀의 이 추한 소동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하은이를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3년 동안 갇혀있던 이 감옥을 걸어 나왔다. 뒤에서 서연의 심장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과 김혜림의 지친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햇살이 복도 창문을 뚫고 내 몸을 비췄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나는 하은이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도 단단하게 걸어갔다. 하은아, 아빠가 너를 우리 진짜 새 집으로 데려갈게. 나는 하은이를 안고 탄성그룹 별장의 무거운 조각, 철문을 나섰다. 밖에 아스팔트 길을 밟자마자 밝은 햇살이 내 몸에 아낌없이 쏟아져 내리며 마지막 한 줄기 그늘까지도 걷어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천근만근의 족쇄를 벗어던진 듯 온몸이 전례 없이 가벼워졌다. 하은이는 여전히 내 어깨에 기댄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서연의 방금 그 히스테리컬한 모습에 분명 많이 놀란 모양이었다.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하은아,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이제 아무도 그렇게 큰 소리로 무섭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 듯했다. 하은이의 울음소리는 점차 작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작은 토끼 눈처럼 붉어진 눈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가 나 싫어하는 거야? 그녀의 눈에 비친 불안감과 공포를 보자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하은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하은이를 더 좋고 더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서 살고 싶었던 거야. 거기서 아빠가 매일 하은이랑 함께 있어줄게. 이야기 들려주고 놀이동산 데려가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어줄게. 정말? 하은이의 눈에 다시 한 줄기 빛이 타올랐다. 정말이야.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약속했다. 아빠가 약속할게. 나는 즉시 하은이를 빛나리움 별장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곳 역시 한성그룹이 나에게
정신적 통제를 가하던 감옥 중 하나였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로 시내 중심가의 한 5성급 호텔에 최고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택시를 타고 바로 그곳으로 갔다. 넓고 밝으며 아늑하게 꾸며진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하은이의 호기심은 슬픔을 금세 이겨냈다. 그녀는 내 품에서 내려와 막 새장에서 나온 작은 새처럼 카펫 위를 뛰어다녔다. 부드러운 침대를 만져보기도 하고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엎드려 아래로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다. 그녀가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자 내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드디어 놓였다. 나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해결됐어.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미 결과를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응, 해결됐어. 나는 통일이 창가로 걸어가 창밖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고마워 친구. 나한테 무슨 계기야? 앤드류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전 장모님은 멘탈이 정말 대단하더라. 내가 이쪽에서 프로젝트 책임자가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협력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살짝 흘렸을 뿐인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 태도가 어찌나 간절하던지 김민줄 씨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보장하더라. 네 그 USB 위력이 대단한 모양인데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계획은 뭐야? 앤드류가 물었다. 당분간 좀 쉬려고. 딸이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지난 3년간 너무 많은 걸 빚졌어. 나는 소파에서 호텔에서 제공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당연하지. 앤드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쉬다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윈드일 파트너스 아시아 지역 부사장 자리는 계속 네 자리로 비워둘게. 나중에 생각해보자. 나는 즉시 승낙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나는 이른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의 나는 그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호텔 룸서비스를 불러 하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시켰다. 향긋한 치킨인, 달콤한 콘수프, 귀여운 캐릭터밥,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우와, 맛있는 거 이렇게 많아.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치킨잉 하나를 집어 서둘러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입가에는 기름이 잔뜩 묻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난 3년간 한성그룹의 그 억압적인 식탁에서는 그녀가 이렇게 즐겁게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곳에서는 규칙이 하늘보다 중요했다. 식사 예절은 엄격했고 모든 음식의 배치, 모든 사람의 앉은 자세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하은이가 조금이라도 장난치면 서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꾸중을 듣거나 보모에게 엄하게 제지당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지 내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5살 아이가 가져야 할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그녀를 데리고 호텔 아래층 쇼핑몰로 갔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예쁜 공주님 드레스를 사주고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바비 인형성을 사주고 온갖 재미있는 그림책과 장난감을 사주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없이 샀다. 카드를 긁을 때 나는 심지어 가격표도 보지 않았다. 과거 한성그룹에서 나는 명목상으로는 사위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엄격하게 통제당했다. 매달 5억만이 주어졌는데 그 계층의 소비 수준으로 보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 나는 심지어 하은이에게 비싼 장난보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 나는 심지어 하은이에게 비싼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밤에 나는 하은이를 시키고 부드러운 침대에 앉고 누워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독한 왕비 이야기에 이르자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엄마가 그 왕비야? 나는 멍하니 굳었다. 서연의 행동이 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깊은 그림자를 남겼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왕비가 아니야. 그냥 아픈 거야. 성질이 나빠지는 병에 걸린 거야. 병이 나으면 하은이 다시 사랑해 줄 거야. 나는 딸의 어린 마음에 증오의 씨앗을 심고 싶지 않았다. 사연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 그녀는 결국 하은이의 엄마였다. 이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랑으로 하은이의 부족한 엄마의 사랑을 채워주고 그녀가 건강하고 밝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럼 엄마 병은 언제 나아? 하은이가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물었다. 아빠도 몰라.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하은이는 기억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영원히 네 곁에 있을 거야. 너를 보호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걸로 충분하지? 하은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내 품에서 편안한 자세를 잡고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달콤한 잠든 얼굴을 보자 내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김혜림에게서 온 것이었다. 김민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둘이서만. 나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아직 포기하지 않았군. 나는 두 글자를 답장했다. 바빠요. 그리고 전원을 끄고 잠들었다. 게임의 주도권은 이제 내 손에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체크아웃하고 내 소유가 된 빛나리움 별장으로 이사했다. 별장은 3층짜리 건물에 독립된 작은 화원이 딸려 있었다. 인테리어는 내가 좋아하는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이었다. 밝고 개방적이었다. 이곳은 한때 김혜림이 한성그룹의 은혜를 과시하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나와 하은이의 진정한 집이 되었다. 나는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별장 안팎을 완전히 청소했다. 한성그룹의 흔적이 있는 모든 것을 치웠다. 그리고 하은이를 데리고 가구 쇼핑을 갔다. 우리는 함께 새 소파, 카펫, 커튼을 골랐다. 하은이는 자신만의 분홍색 공주님 침대와 별 조명이 달린 텐트를 골랐다. 나는 서재에 넓고 밝은 작업 공간을 꾸몄다. 우리는 함께 이 텅 빈 집을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채워나갔다. 매일 하나씩 물건을 더할 때마다 이 집은 온기와 삶의 활력이 더해졌다.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하은이가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위로 쏟아졌고 내 마음속에도 비쳤다. 새로운 삶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한성그룹이 배치했던 감시자 보모들을 해고하고 새롭게 친절하고 다정한 아주머니를 고용했다. 그녀는 오로지 식사와 청소만 담당하고 다른 시간에는 내가 직접 하은이를 돌보았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은이를 위해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근처 최고급 국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오후 4시에는 제 시간에 유치원 문 앞에 나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하고 과학관에서 신비를 탐험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회전 목마를 탔다. 나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딸에게 쏟아부었다. 내 보살핌 속에서 하은이는 점점 더 밝고 자신감 넘치게 변했다.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남의 눈치를 보는 가련한 아이가 아니었다. 가끔 그녀가 햇살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고 크게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퀸 돌았다. 이것이 내 딸이야. 이것이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어린 시절이야. 이 모든 것을 위해 나의 모든 희생과 인내는 같이 있었다. 그동안 김혜림은 몇 번 더 나에게 연락했다. 전화, 문자, 온갖 방식으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겸손해졌다. 처음에는 우리 얘기 좀 해봐야 해서, 나중에는 김민준, 내가 부탁할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까지. 나는 일절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것이 후회 때문이 아니라 한성그룹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니라. 내가 없으니
윈드웰 파트너스 프로젝트는 역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앤드류는 핵심 책임자 변경으로 인한 미용 재평가를 이유로 모든 협상을 중단했다. 이지훈 그 바보는 내가 남겨둔 계획안을 들고 앤드류 팀이 제기하는 온갖 전문적인 질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았다. 협상 테이블에서 취한 모습을 보여 한성그룹의 체면을 완전히 구렸다. 더 큰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호재를 잃은 데다가 내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거액의 위자료를 챙겼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한성그룹의 주가가 연달아 하락했다.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이나 증발했다. 김혜림은 이제 정말로 초조해진 것이었다.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하은이를 데리고 돌아오자 별장문 앞에 벤틀리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김혜림과 사연이 차 옆에 서 있었다. 김혜림은 많이 수척해 보였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더욱 초라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의 수척함과 원망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마치 산채로 나를 집어삼킬 듯했다. 나는 하은이가 그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보모 아주머니에게 하은이를 먼저 영문으로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놀게 했다. 나는 차문을 닫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표정은 담담했다. 무슨 일입니까? 김민준. 서연은 나를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너 이 개자식, 만족해? 한성그룹이 지금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만족하냐고. 나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줄 가치도 없었다. 그저 김혜림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물었다. 이게 당신이 잘 얘기하자던 태도입니까? 김혜림은 서연을 매섭게 노려보며 입을 다물라고 신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얼굴에 굳은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밖에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워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당신들이 내 집을 더럽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내 말은 가시처럼 김혜림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언제부턴가 나 역시 이렇게 한성그룹 별장 문 밖에서 개처럼 그들의 모욕과 굴욕을 견뎌야 했다. 풍소시리도 돌고 돌아 이제 그들이 내 문 밖에서 내 눈치를 봐야 할 차례였다. 좋아요, 좋아요. 김혜림은 창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 알아. 우리가 예전에는 잘못했어. 우리가 너에게 미안해. 내가 오늘 온 건 진심으로 너를 다시 모셔가고 싶어서야. 그녀는 가방에서 서리한 묶음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건 그룹의 지분양도 합의서야. 네가 서명만 하면 넌 한성그룹의 2대 주주가 되는 거야. 앞으로 너와 서연이는 동등한 위치가 되는 거지. 10%의 지분, 한성그룹의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최소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이 정도면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이른바 지분이라는 것이 그저 한 뭉치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나는 심지어 손을 뻗어 받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 지분양도 합의서를 보며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늘 강력하고 지분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양보를 할 줄은 믿을 수 없었다. 엄마 미쳤어? 어떻게 지분을 쟤한테 줄 수 있어? 그녀는 소리 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김혜림은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김민준, 이건 이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성의야. 네가 돌아와서 그룹이 이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한성그룹의 모든 것은 너와 하은이의 것이 될 거야. 그녀는 이것이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계산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저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연민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녀와 서연이 예상치 못한 동작을 했다. 나는 손가락을 뻗어 그녀가 내민 그 서류를 가볍게 밀어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들의 물건은 너무 더러워서 역겹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넘어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검은색 마이바흐를 바라보았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자 잘생기고 익숙한 서양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앤드류였다. 그는 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해진 김혜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입가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더 이상 당신들이 베푸는 지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김민준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저는 윈드웰 파트너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협력사인 미래 자산운용의 지분 30%를 공식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지금 내 재산은 당신들 탄성그룹의 3배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그 얼마 안 되는 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내 말이 끝나자 세상은 침묵에 잠긴 듯했다. 공기 중에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서연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남았다. 김혜림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지분량도 합의서가 털썩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눈은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듯 커다랗게 벌어졌다. 아니,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미래자산운용은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인데 네가 어떻게? 왜 불가능합니까? 나는 넋이 나간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에 평온함만이 있었다. 당신은 그저 내 아버지가 회사 파산한 것만 알지. 내 어머니, 가족이 해외에 계속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죠. 내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신탁 기금을 남겼습니다. 유언에 따라 이 기금은 내 35세 생일에 공식적으로 해제되어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내 35세 생일이 마침 지난주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에게 감사해야겠군요. 당신이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빨리 이 자금을 동원하여 나와 하은이를 위한 새로운 길을 닦을 결심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김혜림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권력과 부는 이 남자가 진정으로 비장의 카드를 드러내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하찮은지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은 그저 우쭐 대는 작은 광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을 계산하며 살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사람에게 철저히 계산당해. 털썩. 김혜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평생 강한 척하며 남들 앞에서 이렇게 비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은 내게 산산조각 났다. 서연도 완전히 멍해졌다.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또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뇌가 텅 비었다. 수십조 원의 재산, 신탁기금.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지금 그녀가 가장 경멸하던 전 남편에게서 일어난 것이었다. 자신이 3년 동안 함부로 대하고 발 아래 박아두던 그 쓸모없는 놈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올려다봐야 할 존재로 변모했다. 이 엄청난 반전과 충격에 그녀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마이바흐의 창문이 열리고 앤드류가 2명의 비서와 함께 걸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발의 격안 강렬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곧장 내 옆으로 다가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다 처리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앤드류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은 김혜림과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게 말했다. 이사회 쪽에서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래의 자산운용이 주도하여 린드웰 파트너스와 연합해 한성그룹 인수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잠시 후 자세히 논의합시다. 한성그룹 인수? 김혜림은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터져나왔다. 아니, 당신들 이럴 수 없어. 그녀는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미친 듯이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김민준, 내가 부탁할게. 하은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진한정을 생각해서라도 한성그룹을 용서해줘. 한성그룹은 내 평생의 피땀인데 넌 그걸 망칠 수 없어. 망칠 수 없어. 그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흐느꼈다. 콧물도 흘러내렸다. 예전에 그 오만하던 한성그룹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역겨운 듯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가 내미는 손을 피했다. 정이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내 눈빛에는 얼어붙은 서리가 가득했다. 내 딸이 생일날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당신 딸에게 천한 자식이라고 욕설을 들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혜림, 당신이 나에게 정을 논하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하은이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이용해 나를 위협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외할머니인 당신은 그녀의 인생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깨끗이 베어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잿빛 얼굴로 텅 빈 눈빛으로 완전히 절망했다. 서연은 마침내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 미친 듯이 나에게 달려왔다.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김민준, 너 이 악마, 너랑 끝장을 볼 거야. 그녀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앤드류가 데려온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너희들 놔. 그녀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나에게 히스테리컬하게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어떻게 너 같은 놈한테 반했는지. 정말 후회해. 일찍 너를 죽여버리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진작에. 나는 그녀의 미친 모습을 보며 한 줄기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자업자득이었다. 만약 그녀가 반복해서 내 한계를 시험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녀가 내 존엄과 감정을 함부로 짓밟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이에 어쩌면 좀 더 체면 있는 결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스스로 모든 퇴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앤드류, 여기는 당신이 처리해줘. 나는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몸을 돌려 앤드류에게 말했다. 걱정 마. 앤드류는 나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전문팀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미 광기와 절망에 빠진 그 모녀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별장 안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서연의 날카로운 울부짖음과 저주, 그리고 김혜림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소리들은 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흐릿해져 갔다. 문을 열자 보모 아주머니가 거실에서 하은이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자 하은이는 즉시 손안에 장난감을 던지고 작은 다리로 내게 달려왔다. 답답. 나는 몸을 웅크려 그녀를 꼭 품에 안았다. 아빠, 밖이 너무 시끄러워. 또 괴물이 온 거야? 그녀는 내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울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빠가 다 물리쳤어. 이제 다시는 괴물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최고야. 하은이는 즐겁게 내 얼굴에 입을 맞췄다. 자, 해바라기 심으러 화원에 가자. 좋아. 나는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뒷마당 화원으로 향했다. 오후의 햇살은 따뜻하고 눈부셨다. 나와 하은이는 함께 화원 흙 속에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다. 나는 그녀에게 해바라기는 빛을 쫓는 꽃이라고 말했다. 햇살만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밝은 방향을 향해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고. 우리 둘의 작은 얼굴과 몸에는 흙이 잔뜩 묻었지만
우리 웃음소리는 화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모든 증오, 원망, 불만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그 사람들, 그 일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다. 그리고 내 미래는 눈앞의 햇살과 곁에 있는 내 딸이었다. 한성그룹 인수 계획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래자산운용과 윈도일 파트너스라는 두 거대 기업의 연합 공격 아래 이미 풍전등화 같던 한성그룹은 버틸 재간이 없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다. 은행은 빚을 갚으라고 재촉했고 협력사들은 집단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한때 번성했던 상업제국은 한 달 만에 무너져 내렸다. 김혜림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거액의 채무 상환 문제로 그녀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고급차는 법원에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다. 그녀는 구름 위의 부자에서 하룻밤 사이에 한 푼 없는 평민으로 전락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결국 낡은 아파트의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미미한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이사했고 한때는 앞뒤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위세를 떨치던 그 안주인은 이제 장 보러 나가서 몇백 원 때문에 상인과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서연의 말로는 더 비참했다. 한성그룹 아가씨라는 후광을 잃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는 가난하고 초라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지훈을 찾아갔다. 한때 그녀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온갖 약속을 했던 그 남자는 그녀가 몰락하자 뱀처럼 피했다. 이지훈의 회사도 한성그룹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에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아 타산 위기에 놓였다. 그는 자신도 살기 바쁜데 서연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심지어 전화로 서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이 평생 가장 재수 없었던 일은 가장 재수 없었던 일은 그녀 같은 재수 없었던 일은 그녀 같은 재수 없는 년을 만난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매력을 이용해 다른 매력을 이용해 다른 매력을 이용해 다른 매력을 이용해 어느 겨울밤 누군가 그녀가 얇은 잠옷 차림으로 정신이 혼미한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한성그룹 아가씨야. 난 돈이 많아. 김민준, 너 이 쓸모없는 놈.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녀는 미쳐버린 것이었다. 이 소식은 앤드류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날 우리는 빛나리움 결장에서 미래의 자산운용의 다음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칫했을 뿐 이내 다시 왼손의 서류를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앤드류는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좋은 정신병원에 그녀를 입원시켜드릴까요? 어쨌든 그녀는 당신 딸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등짝에 맞았던 99대의 채찍질 고통을 잊을 수 없고 그 차가운 피 속에서 뼛속까지 스며들던 한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얼마나 악랄한 말로 우리 딸을 저주했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한 줄기 연민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결말이고 그녀의 업보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1년 후 미래 자산운용은 내가 주도한 몇 차례의 성공적인 인수합병 이후 시가총액이 3배로 뛰었다. 국내 투자금융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나도 마쿠에서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고 경제잡지 표지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재계의 기재, 미다스의 손, 최연소 억만장자 등 온갖 수식어가 나를 따라다녔다. 수많은 명문가 교수들이 온갖 방법으로 나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접근하여, 내 격근하여 내 삶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다. 일외의 모든 시간은 하은이와 함께 보냈다. 하은이는 이미 6살이 되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우며 착하고 명랑해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였다. 그녀는 전국 어린이 미술 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전국 어린이 미술 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바로 우리 집 화원에 있는 해바라기 밭이었다. 그리고 하은이는 그 악몽 이후 하늘이 내게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이날은 하은이의 6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직접 요리하여 그녀를 위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별장은 동화 속 성처럼 꾸며졌고 화원에는 알록달록한 전등과 풍선이 가득했다. 나는 하은이의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을 초대했다. 아이들은 화원에서 뛰어놀며 웃었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웃었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은이는 작은 생일 왕관을 쓰고 내 옆에 서서 작은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빠가 영원히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눈가는 순식간에 촉촉해졌다. 나는 그녀를 안고 이마에 깊이 입을 맞췄다. 아빠 그럴게. 파티가 끝난 후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나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화원을 산책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꽃꽃풀의 향기가 실려왔다. 아빠, 저기 별똥별. 하은이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고요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별똥별이 긴 꼬리를 끌며 멀리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빨리 소원 빌어. 하은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를 따라 눈을 감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없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지금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무슨 소원 빌었어? 하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코를 살짝 건드렸다. 비밀이야. 사실 나는 그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그 모든 어둠을 겪게 하셔서 지금의 밝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하셔서 마침내 진정한 모든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다른 한편, 도시의 가장 외딴 구석, 허름한 요양원에서는 백발의 노부인이 창가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흐릿한 눈에서는 두 줄기 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3억억 달러로도 그를 붙잡지 못했어. 너와 아이, 그가 모두 싫대. 너 만족해? 그녀는 허공에 대고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고요한 밤에 더욱 쓸쓸하게 들렸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쪽 끝, 정신병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수척한 얼굴의 여인이 낡은 인형을 안고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내 딸, 내 하은아. 엄마가 예쁜 공주님 드레스 엄청 많이 사줬는데,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들에게 대답해주지 않았다. 선악에는 결국 대가가 따르고 천도는 돌고 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유일하게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마침내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